이제 6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그 환경 생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답을 얘기한다면 간단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환경 오염 문제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원인들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교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인을 막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오염이 심해졌다. 그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다. 그럼 배기가스 양을 줄이면 되는 거죠. 물이 오염이 된다. 생활 폐수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답은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온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양을 줄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쓰레기 양을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나눠서 간단하게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국가적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국가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국가가 그냥 막 할 수는 없거든요.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부라는 게 그렇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음번 선거를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것을 지지하느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환경 규제를 하겠다, 뭐 생활 폐수도 줄이도록 하겠다, 쓰레기 또 규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삶이 좀 불편해지죠. 불편해져도 나는 당신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에너지도 전환을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태양열, 뭐 풍력에너지 이런 걸 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여전히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차원에서는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많이 사용할수록 분명히 배기가스가 나거든요. 예전에 이제 디젤 자동차의 오염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근데 디젤 자동차만 배기가스 내는 거 아니잖아요. 가솔린 자동차도 많이 내거든요. 더군다나 배기량이 클수록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의 크기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평균적 크기가 큰 것 같아요. 유럽을 가봤더니 자동차 크기가 다 작더라고요. 실제로 뭐 얘기 들은 거는 유럽 자동차 30%가 경차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차 비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동차를 쓸수록 배기가스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오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스페인에 있는 폰테베드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을 썼는데 1999년도에 새롭게 시장이 된 사람이 도심지에 원을 쳐놓고서 이 도심지에는 절대로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한다. 통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사대문 안에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럼 사대문 안에 들어오려면 그 외곽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도록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여기다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렇죠? 뭐 그러면 걸어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한 25분에 30분 정도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그 안에서 볼 일이 있는데 차 타고 가면 금방 들어갈 거를 30분을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겠지만 이 정책을 그냥 시행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가면서 이 정책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쭉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줍니다. 당연하죠. 차가 안 다니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그 도심지 안에서 매년 3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니까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10년이니까 300명 이상의 생명을 살린 거니까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0% 이상 감소했다는 거예요. 결국 10년 정도 지나니까 시민들도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도시가 너무 인기가 좋아졌대요.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막 오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도심지 차량 통행 금지를 시행하려는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슈투트가르트도 많은 도시들, 작은 도시부터 큰 도시까지도 다 이거. 우리는 서울도 이거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될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할 만한 시장이 있을까요? 글쎄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적으로 뭔가를 시행하려고 해도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알지만 그 필요에 맞게끔 움직이는 국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국가적인 노력들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분명히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활동들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를 많이 타던 걸 좀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용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걷는다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하고요. 쓰레기도 배출량을 좀 줄이도록 하고 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배달 음식은 다 포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재활용품을 적극 사용한다라든지 일회용품을 사용을 자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 생활방식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독일 영화인데요. 독일 영화는 참 흔한 영화가 아닌데 독일어로 Ein hundert Dinger라는 영화인데 영어식으로 한다면 100 Things 100가지 물건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부제가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 찾기. 이게 작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영화의 서두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증조부모 시대에는 57개의 물건으로 생활했고 조부모 세대에는 200개의 물건으로 생활했고 부모님 세대에는 650개의 물건으로 생활했다. 우리 세대는 평균적으로 1만 개의 물건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풍족하고 자유롭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가? 이게 이제 서두에 나와.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자동차에 붙어 있는 범퍼 스티커에 이런 말씀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이죠. 말로 하면 물질주의, 소비주의. 그렇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비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이빗 마이어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훨씬 더 부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은 눈꽃만큼도 늘어나지 않았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30년 전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훨씬 더 불만족인 것 같고 지금 훨씬 더 그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소유욕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행복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행복은 비우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비우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물건으로 채우려는 거죠. 근데 그 물건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구상 어딘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착취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적 전통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simple lifestyle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단순한 생활 방식 또는 검소한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이커 교도들 이 사람들은 찬송가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좀 역발성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실 때 많은 걸 받으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계속 욕망이 일어나고 그 물질적 욕망을 채워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물질로 치환시키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지라도 하박국의 그 찬송 똑같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크 앨룰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서부터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는 글로벌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은 내 개인적인 로컬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이유가 이거죠. 나 하나 투표 안 했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결과가.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하나 뭐 한다고, 지구가 뭐 달라지겠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때 지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쫙 우주적인 구원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